자, 2명 이상의 소득자가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는 우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에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 만약 맞벌이 부부다 그러면은 지금 남편 아내가 있겠죠. 근데 뭐 소득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소득 우리가 종류가 뭐 기타 소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연금 소득도 있고. 예. 이랬을 때 두 사람 다 예를 들면은 소득 금액 100만 원이 초과하면은 만약 부양가족이 여기 보면은 자녀 2명에다가 뭐 친부모 우리가 처부모 해서 총 부양가족이 6명이다. 그러면은 이 6사람을 예를 들면 남편이 다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다 받을 수도 있고, 예. 3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3사람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조합들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분산해서 우리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맞벌이 부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 내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은 아버지도 소득이 있고 나도 소득, 근로자인 본인도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있을 때, 예. 뭐 다른 또 소득이 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어머니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조부모를 아버지가 받을 거냐, 예를 들면 근로자인 내가 받을 거냐, 그런 선택의 문제죠. 예. 그래서 세테크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두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근로소득자인 경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명 모두 총급여가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나 부양가족에 딸린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 게 좋은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예를 들면은 자, 아내가 예를 들면 연봉이 1,400만 원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옵니다. 즉 면세점 이하죠. 결정세액이 한 사람이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와버리면 무조건 가족에 관한 모든 공제는, 예, 상대 프로로 예를 들면 몰아줘야 되겠죠. 예, 남편이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경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연봉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도 적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계세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일반적으로 몰면은 됩니다. 물론 뭐 특수한 사례도 있지만. 자,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연봉이 서로 비슷하다. 그리고 연봉 차이는 꽤 나지만은 앞에 보다시피 부양가족 공제가 뭐 5명, 6명 이렇게 많거나 또는 지출이 또 많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공제를 부양가족 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적절히 나눠야 된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절반의 지식이다. 그래서 부부 양쪽의 이 결정색을 다 동시에, 예, 맞춰서 부부 합계 결정색이 최소로 되는 조합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납세인명의 맞부부 계산기를 통해서 이렇게 절세를 했다. 자, 이런 걸 설명하는 거고요. 자, 맞벌이 부부 절세 시 문의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본인만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예를 들면은 불입한 뭐 부상선 보험료는 아내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내 명의로, 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상환했다 그러면은 장기주택 저당 이자 상환액은 아내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로자 본인만 공제되는 항목은 먼저 공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은 배우자 기본공제도 안 되죠. 상대편에서. 거기 따라붙는 배우자 보험료, 그리고 배우자 기부금,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도 다 안 됩니다. 단 부부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인데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쭉 예를 들면 공제를 일단 했습니다. 기본공제, 분유자공제, 조금 연금보험료 공제 조금 했고, 그리고 연금저축도 400만 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제 부당세 보험료, 실비보험을 100만 원 들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것까지 다 공제를 하니까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관한 모든 공제를 남편이 공제받도록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예를 들면 부부의 연봉 차이가 많이 나고 부양가족 수가 적고 공제금액도 적은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봉이 비슷하거나 연봉 차이가 많지만은 부양가족 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공제를 적절히 분산해야 됩니다. 자, 이 사례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데요. 연봉이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옵니다. 매년 연봉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결정세액이 제로라는 건 뭡니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100명 이상이 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굉장히 법이 잘못된 거죠.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예를 들면 아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의 공제가 1,000만 원까지가 나가죠. 1,000만 원이 엄청난 소득 공제가 1,000만 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의료비 공제가 840만 원이나 예를 들면 공제를 받았습니다. 의료비가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많이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간이식 수술 같은 경우 1억 정도의 수술비가 되고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들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연봉이 많아도 벤처 투자 또 소득 공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온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테크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면은 첫째, 한계세율이 높은 쪽에 공제받는 게 일단 유리하겠죠. 두 번째, 두 사람 모두의 한계세율 구간을 낮추는 전략을 써야 되겠죠. 결국에는 사실상은 정확한 답은 두 사람의 결정세액, 두 사람의 부부 양쪽의 결정세액을 합쳐서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을 해야 가장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누는 것도 예를 들어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나 부모님, 형제자매를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 붙는 보험료나 신용카드 공제도 남편이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법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원칙을 제시했는데 지출자가 공제해야 된다. 이 요건까지도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을 제시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고등학생인 딸의 수업료가 아내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가 되는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습니다. 남편이 딸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국세청이 문의하니까 국세청이 안 된다고 했다. 왜?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교육비를 지출해야 된다. 아내 통장에서 이체되기 때문에 아내가 지출한 것을 본다. 그래서 남편을 공제를 못 받는다. 이런 답변을 한 겁니다. 좀 어이가 없는 답변이죠. 그리고 아내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남편이
자녀 부양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남편도 공제받으면 안 되고 아내도 공제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답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국세청의 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굉장히 조금 부당하죠. 예. 특히 결혼 이후에 우리가 재산 행정된 거는 민법상 공동재산을 봐서 나누도 이혼하면은 우리가 나누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부부끼리 구분격리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누가 남편이 지출했는지 아내가 지출했는지 국세청 컴퓨터가 알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에서의 사실상은 여러분들의 적은 세무공무원이 아닙니다. 국세청 그냥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컴퓨터에서 이거를 우리가 누가 지출했는지를 알 수 있으면은 부당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자동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 다행히도 국세청에서는 모릅니다. 예. 왜 모를까요? 일자별로 우리가 신용카드 지출 금액은 국세청에서 통보가 안 됩니다. 월별로 총 얼마 지출했는지는 카드회사에서 국세청 우리가 통보가 되지만 일자별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누가 지출했는지를 모릅니다. 자,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 공제는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몰아서 공제가 안 되는데 의료비만은 몰아서 우리 부부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례를 보면은 남편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의료비는 연봉의 3%라는 최저 한도가 있다고 그랬죠. 공제 문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공제 문턱이 연봉이 3%인 90만 원입니다. 근데 부부 의료비를 합쳐보니 8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공제를 받으면 당연히 이런 남편도 공제를 안 받는 거죠.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근데 아내가 연봉이 2천만 원이라 그러면 한도가 공제 문턱이 60만 원이기 때문에 아내 쪽에서 몰아서 공제를 받으면 20만 원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 연봉이 7천만 원, 아내가 2,300만 원, 아내 의료비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아내가 연봉이 한 2,300 정도 되면 거의 뭐 결정세가 안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남편이 아내 의료비 100만 원을 받으면 물론 다른 가족 합쳐서 의료비가 연봉이 3% 초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를 절세를 볼 수 있을까요? 앞에 계속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의료비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한계세율, 본인의 한계세율을 예를 들면 적어주면 환급이 되겠죠. 연봉 7천만 원 정도면 한계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5%입니다. 16.5%를 곱해주면 16만 5천 원을 절세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사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했는데 지금 국세청에서는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하면은 아내가 예를 들면 공제 못 받는다. 즉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봉이 비슷한 재테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이 남편이 5천, 아내가 5,200원. 인적 공제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를 들면 두 사람을 남편이 일단 받았고요. 친정 어머니는 아내가 이제 받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소득 공제 내역은 뭐 각 개인별로 틀리겠죠. 이건 하나의 가정 사례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부부의 결정세액을 두 사람을 합쳐 보니까 남편은 결정세액이 이제 제로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합쳐보니까 266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부양가족 공제를
이렇게 다르게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시뮬레이션 해봤더만은, 자, 남편은 시어머니 71세인 시어머니만 공제를 받고 시아버지하고 친정어머니는 아내가 받는 걸로 바꿔보니, 예, 남편의 결정세액이 110만 원 정도 나왔고 아내가 27만 원 정도 나와서 합쳐보니까 142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결정세액이 낮은 것이 유리하죠.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20만 원 정도의 절세를 받다, 이런 사례를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세탁기 사례 이제 2를 보시면은 남편이 연봉이 4,890만 원, 아내가 4,400 정도 됩니다. 되고 실제적으로 뭐 부친, 아들, 딸, 예, 이렇게 8세, 10세가 있고 부양가족에 대해서 쭉 이제 이렇게 지출됐다, 이런 가정하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지금 남편이 딸을 공제하고 아내가 부친과 아들을 이제 공제를 해보면은 두 사람의 결정세액을 더해보면은 196만 8천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또 이렇게 남편이 부친을 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를 모두 공제받는 걸 받고 보니 두 사람의 이제 결정세액을 합쳐보니 우리가 171만 원 정도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정세액 차이가 한 25만 7천 원 정도 이제 절세를 했다, 이런 사례입니다. 맞벌이 부부 이 절세 시뮬레이션은 개인이 계산기를 못합니다. 이거는. 계산기를 사용해야죠. 맞벌이 우리 절세 계산기는 저희 납세연맹에서 한 2003년도에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한 3년 정도 운영하다가 그때 우리가 이용자가 조금 적어서 저희가 개발을 중단을 했고, 그리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저희가 또 다시 만들어서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올해도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야 되냐, 저희가 뭐 하여튼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까지 일단 저희가 좀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납세연맹 절세 계산기는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지만 수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국세청은 자동입니다. 자동인데 이 맞벌이 우리가 계산기가 굉장히 이용하기가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 있냐? 부부 두 사람이 다 국세청 우리 홈택스 가서 연말정산 예산세액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연봉하고 뭐 4대보험 입력해서 예산세액을 결과까지 계산하고,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정보 활용 동의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예를 들면은 최적의 우리가 절세 우리가 결과를 부양가족으로 어디다가 공제받으면 가장 한 금액이 더 증가할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계산기입니다. 사실 납세연맹의 아이디어를 국세청에서 가져간 거죠. 가져가서 몇 년 전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쪽 배우자는 근로자, 한쪽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뭐 연금소득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 이런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연말정산은 여러분들이 다 알 거고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기타 소득자, 이런 분들이 세금 계산하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근로자만 공제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근로자만 공제됩니다. 뭐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뭐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공제, 이런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나 기타 소득자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나 기타 소득자들이 세금 계산하는 흐름들을 쭉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예, 거의 비슷한데 동일한 것은
기본공제 그리고 추가공제 이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예. 뭐 기부금도 우리 사업소득자가 공제가 되고요. 그래서 근로적용기간에만 지출되는 항목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제 이게 소득금액 100만 원의 초과를 하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부양가족에 관한 이제 그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사업소득자들은 공제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하고 사업자하고 한계 세율, 즉 세율에 관한 표가 틀립니다. 왜 틀린다 그랬죠? 제가 초급 강의에서 자세히 강의했는데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구간에 있어서는 한계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가표가 132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일단 한계 세율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단 불리한 것도 있죠. 예, 사업소득자는 부양가족에 관한 신용카드 공제나 의료비나 보험료 공제 이런 것들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그냥 금액으로 계산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를 보면은 부양가족인 아버지가 72세다. 그러면 뭐 기본공제, 갱년기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또 기부도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기부금 공제도 있다. 만일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남편이 사업하시는 분이고 아내가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업소득자인 남편이 공제하면 얼마나 예를 들면 절세를 보느냐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자도 기본적으로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를 똑같다 그랬죠. 예. 그래서 기본공제, 갱년기공제 합치면 250만원 곱하기 한계세율이 38.5%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높죠. 예, 그래서 96만원 정도 세금한 걸 혜택을 보게 되는 거.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나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 그랬죠.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나 의료비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기부금 공제는 됩니다. 그래서 지정기부금 100만원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합쳐보니까 110만원, 112만원이 세금 환급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근로자인 아내는 가표 구간이 상당히 낮습니다. 남편보다 한계세율이 한 16.5% 정도 구간에 있고, 그래서 기본공제나 갱년기 공제가 똑같이 250만원이지만 한계세율이 16.5%로 이제 낮게 적용되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한계세율이 낮은 대신에 아내가 공제하게 되면은 아버지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나 의료비나 이 부분이 추가로 또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세액을 쭉 계산해 보면은 총 절세액이 이제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100만 원이 조금 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남편이 아버지를 공제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 이 경우는 부양가족 자녀가 이제 8세다 그러면은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장인 남편이 공제를 하게 되면은 기본공제나 자녀 세액공제 똑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사업자는. 그래서 총 41만 2,500원을 환급받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가표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가표가 조금
가표가 한 1200 정도가 되고 결정세액이 한 32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계수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일단 기본공제에 대한 절세액은 굉장히 적고 자녀세액 공제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가 이제 근로자랑 공제되기 때문에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면은 총 안에가 절세액이 77만 원 나옵니다. 77만 원 나오지만은 안에는 결정세액이 32만 원이기 때문에 결정세액을 한도로 우리가 절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액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결정세액을 한도로 세금 환급을 받는다. 절세액은 결정세액이 최고 큰 금액이다. 최고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남편이 공제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